지금까지 우리가 그 CPU 스케줄링, 쇼텀 스케줄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봤던 것들이 뭐 피드백 스케줄링, 그래서 뭐 멀티 레벨 피드백 큐, 그래서 첫 번째 큐에서 다 안 끝나면 로우 프라이어리티로 계속 내려오죠. 그래서 시간을 똑같이 줄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기회가 줄어드니까 시간을 2의 n승으로 우리가 늘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뭐 shortest job first 스케줄링 기억나죠? 짧은 잡에 먼저 우선순위를 주면 스루프도 줄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리스폰스 타임도 줄일 수 있고 이거보다 더 어그레시브한 게 shortest remaining time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shortest job first는 일단 실행하면 기회를 계속 주는데 shortest remaining time은 실행하고 있다가 더 짧은 일이 벌어지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프리엠티브 버전이고 더 어그레시브한 버전이고 하지만 둘 다 이제 문제점이 스타베이션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스타베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만큼 더 우선순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온 게 highest response ratio next. 얘는 그래서 이 normalized turnaround time을 메저로 써요. 얘는 뭐예요? 자기의 원래 실행 시간분에 자기가 대기한 시간하고 이게 총 turnaround time이죠. turnaround time을 자기의 실행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얼마만큼의 그 turnaround time 필요하냐 이걸 측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웨이트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짧은 시간은 이 분모가 짧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도 우선순위가 확 높아지는데 긴 시간은 상대적으로 얘가 이 노멀라이즈 하면 얘가 역할이 작아질 텐데 궁극적으로 얘도 굉장히 커지겠죠. 계속 기다리면. 그걸 만회한 스킴이고. 자,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뭐냐. 이 페어 쉐어 스케줄링. 아마 이거는 처음 들었을 텐데 이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프로세스 단위로 이제 그 스케줄링을 해서 익스큐션 히스토리를 봐가지고 얘가 서비스 타임이 작거나 뭐 이러면 우선순위를 좀 주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끝내게. 그런 거를 지금 공부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실행한 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프로세스가 또 그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의 스케줄링은 프로세스나 스레드 단위의 순서거든. 근데 그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이 필요한데 특정 프로세스는 빨리 되고 특정 프로세스는 느려지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틀렉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세스 관점의 스케줄링보다 사용자 관점 혹은 애플리케이션 관점의 그런 스케줄링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이 페어쉐어 스케줄링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특정 프로세스가 어떻게 하냐는 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나 스레드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전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실행 성능이 나오냐가 중요하거든. 근데 기존의 방법은 프로세스 단위로 하니까 그런 거를 제공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서비스를. 알겠죠? 그래서 이 페어쉐어 스케줄링은 뭐냐?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별로 프로세서에 적절하게 분배하는 거예요. 페어하게. 그래서 페어쉐어예요. 페어쉐어. 그래서 각각의 사용자가 프로세서에 어떤 쉐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는 프로세스 하나인데 어떤 사용자는 프로세스가 20개짜리란 말이야. 아까 프로세스 기반의 스케줄링을 하면 얘가 굉장히 페이버된 거거든. 얘는 20개의 프로세스를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 빨리 돌아갔고 얘는 하나인데도 상당히 20분의 1밖에 사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페어하게 사용하게 하겠다. 전체적으로 프로세서를 비율적으로 할당하겠다는 게 페어쉐어 스케줄링. 그래서 보면 자신의 페어쉐어보다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한테는 CPU 사용량을 줄여주고 자기는 프로세스도 많고 스레드도 많고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페어쉐어보다 적게 사는 사용자한테는 아까 프로세스 하나만 있는 사용자한테는 기회를 더 준단 말이에요. CPU 타임을. 그게 이제 페어쉐어 스케줄링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페어쉐어 스케줄링을 할 때는 이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각 프로세스의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페어쉐어 스케줄링, 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 그 프로세스의 우선순위, 얘가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프라이어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최근에 얼마나 프로세서를 사용했느냐. 이게 이제 보통은 프로세서 단위로 기존에 사용했던 건데 그거에 부과해서 최근에 그 그룹에서 이 프로세스가 속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얼만큼 그 CPU를 사용했느냐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사용 안 했지만 다른 그 그룹의 다른 프로세스들이 CPU를 많이 사용했다면 여기한테 우선순위를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로세스의 우선순위 프라이어티라고 해가지고 어떤 계산식이 있는데 그럼 베이스 프라이어티 이게 프라이어티가 낮으면 우선순위가 높은 거고 이 숫자가 크면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프라이어티를 두고 베이스 값을 두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 지난번 현재의 자기 CPU 사용량의 반, CPU 사용량이랑 그 다음에 그룹 사용량을 조합해가지고 이 프로세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고. 그러면 CPU JI는 뭐냐? 얘는 인터벌 I 동안 j.의 CPU 사용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지난 인터벌의 사용량의 반으로 현재 인터벌의 CPU 사용량을 결정한다. 식으로만 보면. 이 식을 보면 여러분이 조금 혼동될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을 나중에 잘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그룹에 대한 우선순위 이 프로세스가 그 전에 얼마나 사용했느냐를 모니터링 해야 되고 또 그룹이 얼마나 사용했느냐를 모니터링 해야 되죠. 그걸 잘 고려해 보면 설계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인터벌 I 동안 그룹 K의 CPU 사용량이거든. 걔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전 인터벌 I-1에서의 그룹 K의 사용량의 반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 이그젬플을 보면 자 프로세스 A, B, C가 있는데 B랑 C는 하나의 그룹에 있고 프로세스 A는 그룹 1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프로세스 하나로 되어 있는 거고 얘는 2개짜리 애플리케이션인 거지. 그래서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사용자도 아마 사용자 1, 사용자 2로 그룹을 로지컬하게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처음에 셋이 기본적으로 같은 베이스 프라이어티를 갖는다 하면 프라이어티 값이 60으로 다 갔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했는데 CPU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제 카운트를 했더니 처음에 프로세스 A가 뭐 예를 들어 60초 정도 사용되고 얘가 사용됐으니까 이 그룹 프로세스 A가 속한 그룹의 그룹 카운트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60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넥스트 인터벌 1에서의 프로세스 A의 우선순위 어떻게 결정하냐면 자신의 베이스 프라이어리티 60 원래 베이스 프라이어티가 60이죠. 60 더하기 그 다음에 현재의 CPU 사용량은 어떻게 한다 해서 그전 인터벌에 사용한 거의 반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반만큼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초 동안 사용했으니까 30초를 두고 그 다음에 얘만 사용한 게 아니라 이 그룹 전체가 사용한 거죠. 얘는. 그래서 그룹 사용량도 지난번 사용한 거의 반 30이 카운트가 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거 넣고 이렇게 된 거야. 베이스 프라이어티는 60이고 그전 인터벌 처음에 인터벌에서 사용량은 60인데 현재 거는 그거의 반을 했으니까 30으로 그전 거를 반 반영한 거고 그룹도 60을 사용한 거죠. 제가 혼자 다 쓰니까 거기다 30을 반영한 거.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현재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지 하는데 베이스 프라이어티에다가 그러니까 60 더하기 2분의 현재 사용자 2분의 30 하니까 얼마죠? 15죠. 2분의 30 더하기 그 다음에 4 곱하기 웨이트인데 웨이트는 그룹이 2개 있으니까 얘는 웨이트 0.5 이 둘 전체가 0.5 오케이? 그래서 얘의 웨이트는 어떻게 되죠? 0.5 4 곱하기 0.5 하니까 2가 되고 2분의 그룹 사용량 하니까 얘도 15가 되죠. 그래서 60 더하기 2분의 30 더하기 4 곱하기 0.5분의 30 얘도 15 그래서 60 더하기 15 더하기 15 돼서 90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일단 수치적으로 따라올 수 있겠죠? 90은 이제 계산해야 될 거고 여기 베이스는 60이고 사용량 60이고 그룹 사용량 60이고 현재 다음 인터벌에서는 얘의 반씩 반영하고 30, 30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고 베이스 프라이어티가 60이니까 60 더하기 2분의 30 더하기 4 곱하기 0.5분의 60 그러면 다시 2분의 30이죠.
이해돼?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이해되는 사람? 여기까지. 내가 한 말, 아직 뭐 전체적인, 따라올 수 있겠죠? 그룹이 두 개니까, 사용자가 둘이나 사용하고, 너는 0.5, 너도 0.5씩 사용하라. 오케이. 대충 이해되죠? 혹시 질문?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B를 보면 얘는 베이스 프라이어티 그대로 있고 사용량이 없으니까 현재 프라이어티는 2분의 0 해도 0이니까 00이고 다시 계산하면 60 더하기 2분의 0 더하기 4 곱하기 0.5분의 0 하니까 그대로 60이죠. 사용한 게 없으니까. 그 그룹에서 아무도 사용 안 하니까 60, 00이 돼서 이 셋 중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냐. 프라이어티, 전체 프라이어티 값, P 값이 제일 작은 걸 선택하니까 순서대로 해서 플러스 B가 선택이 된 거예요. 오케이? 알겠나?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다시 60초간 사용을 하게 되면 현재의 사용 시간이 늘고 이 그룹에 사용한 시간이 또 늘게 되죠? 늘게 되죠? 그러면 얘도 아까 똑같은 계산으로 60 더하기 2분의 30 더하기 4 곱하기 0.5분의 30 하면 90이 나오겠죠? 그렇죠? 90이 나올 거고 얘는 어떻게 돼? 얘는 60, 00인데 아무것도 사용 안 해서 자기 거는 0이고 그룹은 30이니까 60 더하기 2분의 0 더하기 2분의 30 하니까 75가 된 거지. 이해되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 30이 15 되고 얘도 30도 15가 되죠. 그럼 60 더하기 2분의 15 더하기 2분의 15인데 우선순위를 차례대로 주기 위해서 lower, 실링이 아니라 lower. 그 정수 난수됨을 하게 되면 2분의 15가 7이고 2분의 15가 7이고 7 더하기 7 되니까 14 더하기 60 하니까 얘는 74가 된 거라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74, 90, 75. 제일 낮은 건 뭐죠?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둘이 나눴으니까 얘 한 번 쓰고 둘 중에 하나 쓰고 얘 한 번 쓰고 둘 중에 하나 쓰고 얘 한 번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이해돼요? 지금 얘기한 거 혹시 따라온 사람 손. 이해된 사람. 손 들어. 이해 안 된 사람. 못 따라 헤매고 있다. 자, 자유롭게 질문. 천천히 질문해봐. 그 74, 15, 15 A 프로세스에서 15는 그 전 프로세스에서 30을 사용해서 15가 되는 건가요? 여기 15? 그 A 프로세스의 이번 타임. A 프로세스에 15부터 이렇게 왜 이렇게 카운트 했느냐? 그 전부터 요 계산한 값부터 카운트하게 돼 있어요. 그 위에 30이 30을 2분의 1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죠. 아마 이렇게 해야 그게 밸런스가 맞게 자기네들이 그 철학을 구현하려면 그럼 프로세스가 타임 1에서는 A는 사용을 안 했잖아요. 타임 1에서는 그 30일 때는 이때는 사용 안 한 거지. 그래도 2분의 1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해봐. 다음번 인터벌은 그 전 인터벌에 2분의 1씩 줄여가는 거지. 그만큼 멀어지면 점점 감소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전 거는 2분의 1씩 반영하겠다는 거야. 베이스는 그러니까 여긴 안 나와 있지만 그 유닉스도 이렇게 그룹 스케줄링, 페어쉐어 스케줄링 아니면 비슷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용이 많았으면 개의 우선순위를 조금씩 낮춰주는데 이런 비슷한 스킴을 쓰는데 그거를 그룹을 나누려면 만약에 얘는 이제 60짜리 그룹이고 어떤 우선순위가 더 높은 거 있으면 베이스 프라이어티 30으로 하면 걔가 먼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할 때 쓰는 우선순위죠. 그룹별로 나눌 때. 알겠죠? 오케이. 사용할 때마다 증가하면서 또 그 인터벌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타임 슬라이스라고 보면 되고 타임 퀀텀일 때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를 카운트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또 질문.
이거는 여기 이그젠플이고 그거는 설계한 사람 마음이지 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A랑 B, C가 동일한 기본적인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가정한 거고, 만약에 이 프로세스들 중에 프로세스 D가 있는데 걔는 좀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하면 걔를 우선순위 하려면 이 스킴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베이스 프라이어티를 낮추면 되죠. 30이나 20을 적용하면 걔가 먼저 선택받죠. 그래도 하지만 히스토리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어떤 클래스의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오케이. 또 질문. 오늘 추웠는데 이 실내 저걸 틀어놓으니까 좀 덥네, 그쵸? 좀 더운 것 같은데. 이거 이해돼요,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거 그렇잖아. 그 프로세스 단위로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더 생각해보면 이게 어플리케이션 단위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안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다면 스레드랑 프로세스 단위로 우선순위를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유닉스의 스케줄링을 보면 지금 설명을 하니까 이건 트래디셔널, 지금은 이거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 되어 있는데 과거에 사용하던 유닉스 스케줄링 방법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 이 지금 현재 소개할 알고리즘,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시스템 5랑 BSD 계열의 둘 다 사용됐던 알고리즘. 시스템 5는 뭐라고 그랬죠? 시스템 5 리비전 3. 그래서 시스템 5는 AT&T 계열이고 얘가 오리지널 유닉스예요. 유닉스가 AT&T에서 개발된 거니까. BSD는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에서 얘는 UC 버클리 버전. 얘는 학교에서 개발한 버전.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과거 시스템이고 타임 쉐어링한 그 인터랙티브 인바이러먼트에서 주로 사용이 됐고, 원래 설계 목표는 인터랙티브 유저들한테 좋은 리스폰스 타임을 주면서도 그 로우 프라이어티를 갖는 백그라운드 잡에 스타베이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였어요. 스케줄링의 목표였고,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좀 복잡한데 잘 보면 뭐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프라이어티 큐를 써요. 프라이어티 큐 기억나요? 기억 잘 안 나지? 프라이어티 큐. 아까 프라이어티 큐 안에서 각 큐 안에서 또 프라이어티 큐 레벨 안에서 멀티 레벨 피드백 큐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옛날 프라이어티 큐를 돌아가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이게 프라이어티 큐거든. 기억나요? 그래서 레디 큐가 여러 개야. 우선순위가 각각 달려. 이건 우선순위 제일 높은 거, 낮은 거, 제일 낮은 거. 그래서 이 디스패처가 뭐냐? 일단은 우선순위 제일 높은 큐에 있는 프로세스를 먼저 처리하고 얘가 없으면 얘가 없으면 얘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프라이어티 큐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스타베이션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프라이어티 큐고, 이제 헷갈리는 게 멀티레벨 피드백 큐는 뭐였지? 비슷한 것 같은데, 그쵸? 걔는 어떤 거냐 하면은 맨 우리가 뒤에 오늘 배운 거 바로 전에 배운 게 멀티레벨 피드백 큐인데 걔는 이거예요. 얘는 우선순위를 굳이 나누진 않았는데 일단 숏잡들은 여기서 끝나서 여기서 바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얘가 다 안 끝나면 1초 이상 실행하면 그때 레벨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용하는 애들은 일로 가는 거고 짧은 애들은 위에서 끝나고 다시 위로 들어가는 거. 알겠죠? 이게 멀티레벨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 말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클래스라고 했는데 클래스가 따로 있고 우선순위별로 클래스가 따로 있어서 프라이어티 큐 우선순위 제일 높은 거 다음 거 순서적으로 처리하는데 각각의 프라이어티 클래스 안에서는 또 멀티레벨 피드백, 그 안에서 짧게 사용하는 건 빨리빨리 끝나고 날아가는 거, 그 안에서 또 오래 하는 애들은 밑으로 내려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 안에 큐가 있는 구조로 설계하겠다 이거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1초 내에 안 끝나면은 프리엠션 되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이런 형태에서 프라이어티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아까 그 표랑 비슷하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그래서 얘는 페어 쉐어 스케줄링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과거에 이 프로세스가 그 전에 많이 사용을 했으면 얘 우선순위를 좀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멀티레벨 피드백 큐를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보면 현재 프로세스 J의 i라는 타임 인터벌 동안의 우선순위는 그전 i-1 타임 인터벌분의 반이고 아까랑 비슷하죠. 그리고 현재 프로세스 J의 i 인터벌 동안의 우선순위는 베이스 프라이어티에다가 그전 사용량의 반 2분의 현재 CPU 유틸라이저 더하기 나이스는 값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나이스가 뭐냐면 그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커맨드야.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나이스하고 프로세스 아이디를 딱 치면은 자기 우선순위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 우선순위를 좀 떨어뜨려도 돼 하고 하는 게 그래서 이름이 나이스야. 나이스 하게 되면 여기 구정값 상수가 들어가니까 P 값이 높아지면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난 나이스 하겠다. 난 중요하지 않으니까 당신들부터 처리해. 이 나이스. 그런 의미에서 저 나이스 파라미터를 붙인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하죠? 프로세스 그룹은 없어. 페어쉐어 스케줄링은 아니고 그냥 익스큐션 히스토리 가지고 오래 했던 애들은 우선순위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멀티레벨 피드백 큐를 구현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A, B, C가 있고 A가 60초 동안 사용하면 얘의 CPU 유지수는 현재 인터벌에서 과거 거 반을 반영하죠. 30이 되고 60 더하기 30 하니까 60 더하기 2분의 30 하니까 얘는 75가 되죠. 얘는 사용한 게 없으니까 60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75가 되고 그 다음에 얘 차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차례대로 이렇게 라운드 로빈을 하게 되는데 빨리 끝나는 건 다시 이 클래스로 위로 들어가서 시작할 거고 늦게 끝나는 건 결국은 이 값이 점점 늘어나겠죠. 늘어나서 그런 식으로 멀티레벨 피드백 큐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멀티레벨 피드백 큐를 구현할 수 있고 아까 여기서 베이스 프라이어티는 뭐냐? 기본적으로 이 스킴이 프라이어티 큐잉이라고 그랬죠. 프라이어티 큐. 그래서 베이스 프라이어티 가지고 베이스 프라이어티를 설정해 놓으면은 아까 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30에서 시작하면 걔가 항상 우선순위가 높은 거지. 더 낮은 거는 뭐 120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룹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조정이 되어 있냐면 실제로 나이스니 뭐니 이런 거를 다 사용하더라도 자기 그 기본적인 클래스를 벗어나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는 요 클래스 아닌데 여기서 그동안 많이 사용했으니까 너의 우선순위를 좀 떨어뜨려 주는 거야. 사용할 때마다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우선순위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우선순위 클래스에 따라서 나눠서 클래스별로 처리하는 그런 스케줄링을 사용한다. 지금은 이거보다 조금 더 발전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또 질문. 근데 이게 좀 더우니까 약간 집중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문을 살짝 열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뜨겁지 않나? 집중도가 떨어지잖아. 나 같아도 지금 뭐 더워가지고 약간만 열어놔도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CPU 스케줄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이제 요건 홈워크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어떻게 보면 프로세서 스케줄링을 롱텀, 뭐라 그랬죠? 어드미션 스케줄러, 그 다음에 미드텀, 스웨퍼, 그 다음에 숏텀, 디스패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숏텀 스케줄링, 디스패처의 스케줄링 작업을 봤는데 현재까지의 그 환경은 CPU가 하나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다룰 거는 CPU가 여러 개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사용한 대부분의 CPU는 멀티코어예요. 싱글코어 가지고 성능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다 멀티코어로 가고 있고, 멀티코어하고.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 어떻게 스케줄링 할 것이냐. 좀 더 어렵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리얼타임 스케줄링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PC나 이거는 리얼타임 환경이 없지만 자동차, 비행기, 뭐 선박 이런 데 들어가는 그 프로세서 그 스케줄링은 다 리얼타임 스케줄링. 그때는 데드라인을 만족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또 스케줄링이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자, 멀티 프로세서를 먼저 이제 공부를 하면 야, 아직도 더운 것 같아. 내가 아마 강의를 해서 더 더운 것 같기도 한데 내 원래 전공이 이쪽이거든. 멀티 프로세서. 지금 실내치기까지 왔지만 멀티 프로세서인데 멀티 프로세서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클래시파이 하는지 여러분한테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크게 멀티 프로세서는 shared 메모리하고 distributed 메모리 이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헤테로지니어스한 거니까 별거 아니고 이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CPU나 휴대폰에도 멀티코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다 이거야.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부분은 이거야. 그래서 거의 이것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는 뭐냐? 슈퍼컴퓨터들. 그 다음에 코어 프로세서 수가 굉장히 많을 때 거의 다 이거야. 얘는 프로세서 수가 보통 16개, 32개 뭐 그 정도가 맥시멈. 더 되면 복잡도가 너무 커져. 하지만 슈퍼컴퓨터는 성능이 뭐 몇천 배 정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 방식으로 구현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멀티 프로세서를 어떻게 나누냐. shared 메모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각 프로세서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 프로그램의 가상 메모리 영역 있잖아. 그렇죠? 그게 모든 프로세서에서 그 가상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shared memory.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프로세서 두 개가 듀얼 코어면은 내가 어떤 특정 메모리 로케이션에 쓰고 그 로케이션에서 얘가 읽으면 둘 사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로드 앤 스토어로. 알겠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빠르지. 빨라요. 그게 이제 shared memory 멀티 프로세서. 그래서 완전히 다 전체 메모리 영역을 공유할 수도 있고 공유하는 부분이 일부만 있어도 걔는 shared memory 멀티 프로세서. 그걸 통해서 통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서버,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 PC, 스마트폰 다 shared memory 멀티 프로세서. 메모리는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다른 말로 tightly coupled 멀티 프로세서, 시메트릭 멀티 프로세서 뭐 이렇게도 불러요. 시메트릭 멀티 프로세서라고도 부르고 이게 일반적인 멀티 프로세서고 디스트리뷰티드 메모리 멀티 프로세서는 뭐냐? 나 혼자 하니까 또 좀 여러분의 그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중에 누가 대답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있나? 자, shared memory 멀티 프로세서 메모리를 공유한다. 근데 아까 분명히 내가 얘기할 때 슈퍼컴퓨터는 이 밑에 분산 형태로 설계한다고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프로세서 수가 뭐 최대한 10개, 20개 이상 넘어가기 어렵다고 했죠. 이론적으로는 한 100개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불가능해. 그래서 지금 인텔에서 나오고 있는 그 멀티코어 CPU 칩들이 되게 CPU 코어가 제일 많은 게 한 16개, 24개 그 이상은 구현 불가능. 왜 불가능할까? 아는 사람? 만약에 쉐어드 메모리로 하면은 한 번에 프로세서가 동시에 공유할 경우 접근할 때는 하나의 프로세서끼리만 동일한 메모리를 변경하거나 쓸 때 하나의 프로세서가 접근했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다른 프로세서가 접근해야지. 그러니까 shared 메모리가 바틀렉이다. 그래서 더 느리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는 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뭐 하여튼 그거랑 관련돼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메모리 공유하게 되면 메모리가 중앙 집중력이 되잖아. 쉐어드 되니까. 모든 게 스케일러블 하려면 프로세서 수를 늘리거나 하려면 쉐어드 하는 게 있으면 센트럴라이즈 한 게 있으면 바틀렉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 프로토콜도 그렇고 뭐 실내치기를 하건 뭘 하건 뭐가 너무 중앙 집중적이면 그게 스케일링 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또 다른 사람. 캐시 콜런스가 왜 문제가 되지?
메모리만 놓고 거기에 20개 뭐 그런 여러 개의 코어가 동시에 접근하려면 그 접근하는 로직이 커지기 때문에 캐시 코헤런스가 뭔가 나한테 설명 들은 적 있잖아. 나한테 컴퓨터 구조 수업 들었나? 두 번 들어서 약간의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캐시 코헤런스 이슈가 뭔가? 서로 다른 개인 코어에 프라이빗. 같은 복사본을 들고 있으면 있을 때 하나의 코어가 그 복사본을 변경하면 정확하게 기억하고. 서로 자는 보너스 5점. 그래서 뭐냐 하면 메모리도 바틀렉이지만 캐싱을 하게 되면 실제로 메모리까지 안 가고 프로세서 내부에서 그 안에 있는 캐시에서 한 99%가 가지고 있으니까 메모리 우리 캐시의 장점이 메모리 가는 트래픽을 줄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완화시킬 수는 있는데 문제는 같은 카피를 같은 캐시 블락을 여러 코어가 갖게 되면 누가 한번 변경하면 그 변경된 것만 밸리드한 거고 나머지는 다 지워져야 돼요. 잘못된 카피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워지는 로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어 수가 보통 한 4개, 한 8개까지는 버스 기반, 버스라는 게 이렇게 트랜스미션 라인인데 내가 쓰면은 이 라인을 다 누구든지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썼는지 다 볼 수 있는 거야. 붙어 있는 거. 그걸 버스라고 그래요. 버스라고. 트랜스미션 라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다가 쓰면 여기 프로세서들이 달려 있고 내가 뭐라고 데이터를 쓰면 얘들이 다 태핑하고 있어서 다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듣는 거를 갖다가 보통 스눕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다라는 얘기거든. 이게 이서넷도 이렇게 돼 있어. 이서넷도 이서넷 와이어가 여러분이 랜선을 보면 랜선에 PC들이 연결돼 있잖아. 누가 쓰면 이서넷 그 한 케이블에 있는 거는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콜리전 디텍션을 했는데 누가 썼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낸 다음에 콜리전이 났으면 다시 자기가 알 수 있거든. 콜리전 한 거를. 그게 뭐라 그랬지? 어? CSMA CD. 그렇지? 우리 이 와이어리스 하는 건 CSMA, CA, 콜리전 어보이던스고 둘이 다른데 이게 이제 버스 특성. 이게 트랜스미션 라인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 구조적으로 하면 누가 쓰면은 여기 드라이버가 있고 얘가 여기에 이제 CPU 칩들의 핀들을 드라이브 하는 거 어떤 특정 와이어스를 비하면 얘가 다 로드가 되는 거. 그러면 얘가 드라이브 하면 얘가 다 듣게 되죠. 이 구조가 버스 구조야. 근데 이 버스 구조를 쓰는데 이 버스로 쓰면은 얘가 한번 드라이브 하면은 얘가 딸린 애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 무겁죠? 그럼 스위칭하는 게 속도가 느려져. 그래서 옛날에 80년대 CPU는 버스 스피드랑 CPU 클락이 거의 동시에 동작했는데 지금은 CPU 클락을 3기가, 4기가 하는데 버스 클락은 버스로 쓰면 아직도 200MHz. 속도 차이가 점점 벌어져서 이 클락 속도가 느리다는 건 뭐냐면 얘가 64빗 버스가 보통의 그 과거 CPU 버스였는데 64빗으로 버스 밴드위스라도 초당 실어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돼 있어. 그러면 이제 버스가 바틀렉이 되는 거야. 다 공유하는. 그래서 이러한 버스 구조의 문제 때문에. 근데 버스의 장점은 뭐냐? 누가 쓰면 딴 사람도 다 들을 수 있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캐시 코헤런스 유지가 쉬운데 버스 구조로 하면 이 밴드위스가 떨어지죠. 그래서 속도가 느려져. 메모리로 하는 그 트래픽 볼륨이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어서 기존에는 버스 기반의 그런 시메트릭 멀티코어로 하다가 인텔이 하다 안 되니까 인텔이 지금 포기하고 이 버스를 안 쓰고 지금은 다 포인트 뭐예요? 드라이버 하나에 로드 하나. 얘가 또 옆에 거 드라이브 얘가 또 드라이브 해야 돼. 한 번에 하나씩 연결돼 있어. 그러면 드라이브 하나가 하니까 금방 하지. 얘는 스위칭이 빠르다고. 그래서 CPU 안에서의 그 칩들을 연결하는 인터커넥이 다 저런 포인트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PCI 익스프레스 들어봤죠? 걔도 다 포인트야. 그 다음에 SATA, Serial ATA, 디스크 연결하는 것도 디스크도 하나가 아니라 디스크 드라이브 여러 개 연결될 수 있잖아. 과거엔 버스였는데 그것도 다 포인트로 다 바뀌어요. 그렇게 되고 포인트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쓰면 얘가 쓴다고 얘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 캐시 코헤런스 프로토콜이 다 바꿔야 돼. 갑자기 캐시 코헤런스 강의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밴드위스가 있어서 이런 버스 구조가 없어지고 지금은 다 이런 포인트 구조로 바꾸고 옛날에 90년대 인텔이 이제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는데 펜티움 프로 그 당시 2,000불짜리 서버 칩을 65,536개를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슈퍼컴퓨터를. 거기에 이
프로세서를 연결하는 인터코넥은 저는 버스 구조가 아니라 프로세서들 사이를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메시라고 해요. 메시. 이런 식으로. 얘는 다 포인트야.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러면 이게 이제 수가 많으니까 얘를 3차원 메시로 구현하게 되면 뭐 일로 가고 하는데 끝에서 끝까지 갈 때 오래 걸리죠? 얘를 반으로 줄이는 건 이거야. 링. 얘도 포인트거든. 얘가 2디멘셔널 토러스라고 하고 얘를 3디멘셔널 토러스로 묶는다. 그러면 밴드위스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슈퍼컴퓨터가 되면 그런 형태로 설계해야 되거든. 근데 그러면 캐시 코어스 로직을 기존에 스누핑 쓸 수 있어요? 없어. 그래서 디렉토리 기반의 프로토콜이라고 그래가지고 각각의 블락, 메모리 블락별로 얘가 프로세서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다 기록해야 돼. 테이블 형태로. 그걸 디렉토리 기반의 캐시 코어 스킴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미 여러분이 사용하는 멀티코어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인텔이 이제 이 버스가 지금 성능이 안 나오니까 포인트로 내부 구조도 다 바꿨거든. 그래서 디렉토리 스킴을 쓰는데 얘도 또 한계가 있네. 디렉토리를 하게 되면 저 테이블 구조가 커지고 복잡해지고 느려져. 저게 이제 보통 한 뭐 맥시멈 100개. 그것도 이제 이론적이고 한 32개 넘어가면 어려워져. 저거를 저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디렉토리로 구현 안 하고 소프트 컴파일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게 내 PhD thesis,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이제 캐시 코런스 유지하는 게 어려워져서 이게 한 노드가 한 30개, 60개면 거의 세츄레이션 돼요. 그래서 그 이상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펜티움 프로는 이렇게 3디멘셔널 토러스로 연결했다고 했죠. 65,536개를. 걔들은 메모리 공유가 하나도 없어. 자신의 프라이빗 메모리를 다 따로 가지고 있어. 자기 로드스터 한 거 딴 사람 거는 아무도 못 봐. 그럼 둘 간에 어플리케이션 돌리면 둘 간에 데이터를 맞추고 받아야 되죠.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 받아요. 우리 메시지 패싱 배웠죠? 싱크로나이즈. 그냥 분산 시스템에서 하듯이 메시지 주고 메시지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안에 인터커넥션 네트워크가 빠르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주고받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설계된 게 슈퍼컴퓨터들이에요. 그래야만 성능이 최대치가 나오는데 저렇게 되면 우리가 뒤에 이제 그 프로그램의 패럴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 아주 패럴한 어플리케이션만 이런 형태로 돌릴 수 있지 아니면은 웬만한 어플리케이션 여러분이 지금 그 PC에서 도는 어플리케이션을 저렇게 슈퍼컴퓨터에 둔다고 아주 빨라지지 않아. 뭐 원래는 한 1000배, 10,000배 빨라져야 되는데 프로세서가 1000개, 10,000배면 실제로는 뭐 한 10배 빨라지나 뭐 이렇게 많이 안 빨라져요. 왜?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캐싱을 쓸 수가 없고 다른 거를 좀 메시지로 주고 받아야 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커지니까 하지만 실제 슈퍼컴퓨터 설계는 다 저거고 저거를 과거에는 미국이 독재하다가 일본이 한참 잘 나간 90년대에는 미국이랑 일본이 경제하다가 일본은 저 밑으로 이제 내려갔고 지금은 중국이 더 앞서 있느니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경제예요. 그래서 IT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은 벌써 한국의 후진국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일본이 선진국은 선진국이지만 일본은 자본, 자기네 엔화랑 그 이율이 낮잖아요. 걔는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해외에 돈 빌려주면 그냥 기본으로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 저축은행이 다 일본 돈이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돈 벌 수 있는 구조야. 근데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훨씬 뒤쳐져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우리 학회 같은 데서 일본 학자들이 물론 잘하는 발표도 있지만 대부분은 헤매고 있구나. 내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실내치기 경진대회도 우리나라 팀이 5개 분과에서 4개 분과에서 우리나라 팀이 우승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앞서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안주할 게 아니라 중국은 지금은 우리가 보기 후진국 같이 20년 후에는 중국이 한국을 일본처럼 바이패스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인공지능 학회에 가보면 AI 학회에 가면 중국 학생이 70%야. 우리 여기 지금 여기는 안 왔지만 우리 학생 하나 같이 갔는데 그렇게 많아. 그 인터내셔널 학회고 굉장히 큰 역사를 가진 학회인데 중국 발표하는 학생의 한 60%가 중국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뒤쳐져 있지만 곧 앞서갈지 몰라. 얕보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술 경쟁을 하지만 일본을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중국을 걱정해야 돼. 아직까지는 우리가 앞서 있어. 근데 부분적으로 특히 인공지능 하드웨어, 그 뉴럴 네트워크, 그 딥러닝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데 컴퓨터 구조에서도 그게 가장 핫한데 그걸 처음에 누가 제안했나? 중국.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 중국 대학에서 처음 제안했어요. 그 정도로 중국이 앞서 있고. 하지만 기본적인 그 엔지니어링, IT 쪽에를 보면 그쪽은 시장이 크지 기술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보다 좀 뒤쳐져 있어요. 근데 이제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앞서갈 수 있어. 그래서 실내 측의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제일 앞서 있는데 중국한테는 뭐 절대 가르쳐주면 안 돼. 나한테 무슨 소스 코드를 달랬는데 뭐 이메일로 뭘 하는데 또 일본 교수가 나한테 와서 논문 달라 하는데 딱 봐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염통하는 거면 알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좀 멀리 해야 돼. 안 그러면 뭐 그래서 발표도 안 하려고 그래 이제 그런 거 하면 비슷하게 모방해서 쫓아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메모리 프로세서는 얘를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멀티 컴퓨터라고 그래요. 여기다 써놨나? 멀티 컴퓨터라고 했죠? 얘 뭐야? 컴퓨터들의 군이야. 집단. 컴퓨터들의 집단. 왜냐? 각각의 컴퓨터가 독자적으로 CPU 있고 메모리 있고 다 독자적인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하지만 뭐 웨더 시뮬레이션인지 과학계산용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패러렐리즘이 굉장히 많은 거 있으면 여기서 하면 성능이 굉장히 올라가지. 기존 걸로 하면 성능이 안 나오니까. 이런 게 뭐 어떻게 보면 IT 기술의 척도가 돼서 뭐 미국이랑 중국은 그런데 경쟁하고 있고 한국은 좀 늦춰지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보다 나아.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가. 이게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메모리 멀티 프로세서고, 그래서 코어 수가 많은 이 매니코어라고 하는데, 인텔에서도 코어 수 1000개짜리, 정확하게 보면 한 1000개짜리 되는 100개였나 1000개였나, 그 매니코어를 만들었는데, 실험적인 칩이죠. 그거는 이런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요. 왜? 이걸로 설계 불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실험적인 연구를 많이 하는 학교가 MIT. 컴퓨터 아키텍처도 위스콘신이니 일리노이니 뭐 스탠포드 뭐 버클리 이런 데서 많이 좋은 논문을 많이 더 발표해. MIT는 논문 퍼블리케이션이 적어요. 하지만 거기는 이렇게 실험적인 걸 많이 해.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서 거기 나온 PhD들이 잘해요. 딴 데 와서. 이게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메모리 멀티 프로세서고. 헤트로지니어스는 여러분이 알듯이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렇죠? 그 여기 들어가는 뭐 A12 이런 칩들은 다 헤트로지니어스. 그 안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 기본적인 ARM 프로세서, 제너럴 CPU가 들어있고 거기다가 뭐 그래픽을 하는 그래픽 프로세서, 그다음에 뭐 DSP 이런 게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분담해서 일하는 거고 이런 거 헤트로지니어스라고 하고 그밖에 이제 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도 컴퓨터 네트워크가 워낙 빨라지니까 분산 병렬 처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알파고가 한 것도 아마 분산 시스템일까? 그 사람들이 이 슈퍼컴퓨터 형태도 아니고 알파고는 자기네 구글 서버에 있는 이 분산된 형태로 패럴 프로세싱을 해서 성능을 높이는 거예요. 패럴 프로세싱 할 수 있다. 응?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말인데 우리가 프로그램이 얼마나 병렬성을 갖고 있느냐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fine grain parallelism, medium grain parallelism, coarse grain, very coarse grain, 그 다음에 완전히 독립적인 태스크들을 쓸 때는 independen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그래서 이 granularity, fine grain 할 때 grain이 나달이라는 뜻이거든. 곡식 알. 얼마나 알갱이가 큰지 그걸 나타낸 거고 이 프로세스나 스레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그 프로세스 사이에 혹은 스레드 사이에 얼마나 잦은 빈도로 통신이나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는지에 따라서 너무 자주 발생하는 것을 fine grain, 거의 발생하는 게 coarse grain. 어떤 게 더 병렬하기 쉽죠? fine grain이 쉽나 coarse grain이 쉽나? fine grain이 쉽다. 손. coarse grain이 쉽다. coarse grain이 쉽지.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니까 뭐 간혹 하니까 완전히 독립적인 태스크로 하다가 중간중간에 싱크로나이제이션만 해서 주고받으면 되거든요. 제일 쉬운 건 뭐야? 인디펜던트. 얘는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프로세스. 얘는 뭐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하면 돼요.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게 정보를 동일하게 준다는 거예요.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크리티컬 섹션 봤지?
어떤 크리티컬 섹션, 리소스를 사용한단 말이야. 이 프로세스 3개가. 그러면 어떻게 돼?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면 시리얼라이즈 해야 되죠? 그러면 얘가 딱 들어가면 얘가 하다가 이 리소스를 하려고 하면 얘가 기다려야 되지. 그럼 둘 간에 싱크로나이즈 벌어지는 거야. 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그 다음에 얘가 또 사용하려고 그러면 얘 둘이 나온 다음에 들어갈 수 있지. 이런 게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런 거고 또 베리어 싱크로나이제이션 해가지고 루프 같은 거를 우리가 아까 웨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 루프로 어레이로 막 돌리는데 루프가 거의 다 인디펜던트 하단 말이야. 하지만 루프로 나눠서 루프를 아까 65,536개 프로세스에 나눠서 병렬 처리한 다음에 다시 루프한 다음에 시리얼하게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마지막 결과가 다 모여야만 여기서 또 시작을 할 수 있죠. 그런 거를 베리어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런 게 다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러니까 분산해서 병렬로 처리하다가 다시 모으거나 둘 사이에 순서를 기다리거나 뭐 이런 거. 뭐 근데 보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패럴리즘을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파인 그레인 패럴리즘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0개의 명령을 처리할 때마다 두 프로세서에 주고받아야 돼. 그러려면 주고받으려면 오버헤드가 크잖아. 쉐어드 메모리는 데이터 쓰고 받아야 되지. 어떤 경우 크리티컬 섹션을 보여야 되고 얘네들은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니까 오버헤드가 훨씬 크죠. 근데 만약에 20개의 명령마다 데이터 주고받고 메시지 패싱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 메시지 하는 게 더 오버헤드가 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 파인 그레인 패럴리즘을 갖는 애플리케이션은 패럴라이즈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 연구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풀지 못했고 이런 파인 그레인 패럴리즘 보통 우리가 스펙 벤치마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PC에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 그런 게 이 정도 얘를 태스크로 나눠보면 프로시저 단위로 나눌 수도 있고 이터레이션, 루프 단위로 나눌 수도 있고 쪼개보면 스레드로 분리하면 이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멀티코어에서 이걸 익스플로이트 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알겠어요? 이런 거고 미디움 그레이는 뭐 한 200 명령할 때 한 번씩 둘 간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발생하는 게 거고 우리가 보통 스레드로 이용하는 게 여기에 스레드로 나눠서 병렬 처리해 스레드로 병렬로 처리할 수도 있고 병렬 처리해서 빨리 올릴 수도 있고 뭐 통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는 막혀 있지만 얘가 또 해서 서로 성능이 올라가잖아. 그런 스레드로 할 수 있는 게 미디움 그레인 패럴리즘이고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스레드를 배웠을 때 싱글 코어만 가정해서 하나가 멈춰 있어도 또 하나가 실행할 수 있고 뭐 이 정도로 오버랩해서 성능을 높이잖아. 근데 이제 멀티코어에서 멀티 프로세서에 어떻게 돼요? 스레드로 나누면 스레드 전체를 전체 CPU 뭐 몇십 개 있으면 몇십 개 동시에 스케줄할 수 있죠. 진짜 병렬 처리해서 성능이 갑자기 10배, 20배 올라갈 수 있지. 그런 스케줄링을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미디움 그레인 패럴리즘이라고 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멀티 스레디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멀티 프로세서의 성능을 비교할 때는 멀티 스레디드 어플리케이션 벤치마크를 이용해야 돼요. 전에 한준이 연구한 DDT니 뭐 그런 필터 캐시가 다 이 멀티 스레디드 어플리케이션 기본 스펙 벤치마크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면 안 돼. 성능이 안 나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레드 레벨 패럴리즘이고 얘는 보통 그 우리가 싱글 CPU에서도 프로세스로 나눠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파일 서버도 만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태스크하는 거 스레드 사용해야 안 해요? 여러분 프로젝트 하죠? 스레드 사용하고 프로세스 사용하지. 그래서 프로세스 간의 중간에 인터랙션 하는 그 정도 콜스레이. 이런 거는 뭐 몇천 인스트럭션 할 때마다 한 번씩 실행하니까 뭐 메모리를 통해서 쉐어드 메모리 프로세스 멀티코어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싱글 프로세서에서 이렇게 콘커런트하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이제 아주 뜸뜸이 하는 건 심지어 분산 시스템에서도 병렬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산 병렬 처리가 요즘에 인기죠. 그래서 그 알파고 얘들도 분산 병렬 처리고 뭐 요즘에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하둡 뭐 이런 거 들어본 거 있죠? 무슨 분산 병렬 처리 뭐 하둡 말고 또 뭐 있지? 뭐 그다음에 그 인메모리 뭐 있잖아. 스파크. 잘 안 해요. 스파크니 하둡 뭐 이런 게 이제 스파크로 하면 좀 더 빨라지지 메모리에서 처리하니까. 그런 게 이제 이런 콜스그레인. 이게 이제 IoT니 뭐니 병렬 처리하려면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달아가요. 인디펜던트는 완전히 독립적이니까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스케줄하면 돼. 이건 아무 제약이 없는 거고.
그래서 각각을 따져보면 인디펜던트 패러렐리즘 뭐야? 프로세스 간에 동기할 필요도 없고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 없이 완전히 독립적이야. 독립적이야. 그럼 뭐 병렬을 하고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병렬로 그냥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하면 돼. 싱글 프로세스에서도 할 수 있고 각각의 프로세스가 완전히 독립적인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를 가정하는 거고 보통의 타임 쉐어링 시스템에서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이용해서 이런 인디펜던트 패러렐리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 프로세서 뿐만이 아니라 멀티 프로세서에도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독립적이면 야 너는 저쪽 너는 저쪽 해서 최대한 CPU 활용을 높일 수 있다. 아주 제일 이용하기 쉬운 형태지. 그래서 우리가 멀티코어가 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 멀티 프로세서의 성능, 스루풋은 올라가지. 왜냐하면 각 CPU가 놀지 않고 다른 작업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 멀티 프로세서를 사용한다 해서 단일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올라가요? 아니, 쪼갤 수가 없는 건 다 독립적이니까. 근데 이제 아까 그 멀티 스레디드, 미디움 그레인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멀티 스레디드 형태로 하면 멀티 프로세서 실행하면 각 스레드를 다른 코어에서 병렬 처리하면 성능이 10배, 20배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MP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거. 그럴 때 스케줄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에 CPU 하나 있을 때 스케줄링이랑 다르다 이거죠.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 코어스 그레인 패러렐리즘은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아주 드문드문 그로스하게 발생하는 거고 둘 간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이 굉장히 뜸뜸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니 프로세서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뭐 멀티 프로세서에서도 뭐 별 문제 없이 다 이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미디움 그레인 패러렐리즘이고 이런 경우에는 각각 스레드는 프로세스보다 좀 작잖아. 그렇죠? 코드도 좀 작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스레드 간의 인터랙션이 생기는데 그 정도의 인터랙션을 우리가 보통 미디움 그레인 패러렐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멀티 스레디드 형태로 어플리케이션 짜놓으면 우리가 CPU 하나 있을 때도 멀티 스레디드 장점을 사용할 수 있지만 멀티 코어에서는 실제 병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미디움 그레인은 그 스레드 사이에 상당한 코디네이션과 인터랙션이 존재하지만 그거를 MP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타이틀리 커플드 멀티 프로세서라고 했죠. 요즘에 쉐어드 메모리 멀티 프로세서 여기서 충분히 이 정도는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 뭐 shortest job first나 shortest remaining time 뭐 그런 알고리즘보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뭐 갱 스케줄링 거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얘기하면 갱 스케줄링이 뭐야? 어떤 한 어플리케이션의 스레드가 예를 들어 30개야. 30개를 동시에 30개의 프로세서에 동시에 할다. 병렬 처리되겠죠. 근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각각 개별적으로 하면 멀티 프로세서의 그 패러렐 그런 성능은 이용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용하려면 다른 스케줄링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거고. 파인 그레인 패러렐리즘 아까 같이 보통의 그 시리얼 애플리케이션에서 갖고 있는 패러렐리즘이고 얘는 익스플로이트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직까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결국은 멀티 프로세서에서 스케줄링 하는 건 뭐냐? 자, 각각의 프로세스를 프로세서에 어떻게 할당할 것이냐? 어떤 프로세서가 이제 여러 개잖아. 프로세서 풀이 돼서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기면 얘를 어느 CPU에 할당할 것이냐. 그 다음에 각각의 인디비주얼 CPU에서 멀티태스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멀티태스킹 당연한 걸 생각했죠. 근데 멀티태스킹 안 할 수도 있어. 꼭 그게 좋은 것만 아니야. 그 다음에 각 프로세스마다 그 기다리는 레디 큐가 있는 경우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그 디스패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의 그래뉴얼리티랑 프로세서의 수에 따라 다르다는 거고 다 하긴 어렵지만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여러분한테 이걸 하면 기존의 싱글 프로세서일 때는 이게 뭐냐면 first come for FIFO 후져서 안 쓴다 그랬잖아. 그렇지? 후져서라고 명예에서 표현해서 좀 그런데 우리가 스루풋도 떨어지고 유틸라이제이션이 떨어지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랬죠?
파이퍼 안 쓰고 얘는 라운드 로빈인데 파이퍼랑 라운드 로빈의 차이가 성능차가 14% 났었는데 여기 스루풋 입장에서 보면 코어 수가 둘만 해도 별 차이가 없어. First come first serve하고 shortest remaining time 이게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스킴이죠. 성능 차가 뭐 20% 이상 났었는데 듀얼일 때는 몇 프로 안 난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스케줄링을 쓰고 그 대신 병렬화나 여러 가지 다른 스케줄링에 대한 고려할 요소들이 생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